결국 Q&A를 조금 좀 많이 다뤄봤어요. 동생이 16년째 서울 봉천동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봉천동 벽산 블루밍. 네, 오피스텔 두 채 공동명의로 된 봉천된 빌라. 무주택자가 아니에요. 네, 뭐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이것도 주택으로 포함이 되죠. 그래서 봉천동이 신림선 이슈로 조금 오르긴 했는데 구축이라서 그냥 전세 살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은지 어차피 실거주니까 그냥 매수하는 게 나을지. 근데 이 매수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봉천동 벽산 블루밍을 매수하는 게 나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거주 안정성을 생각하면 매수가 맞지만 투자자 입장이라면 과연 매수가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네. 자, 딱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때 취재를 했었거든요. 레터 보내면서 여기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봉천역이 있어요. 봉천역에서 이렇게 도보권에 있습니다. 이게 뭐 도보로는 난 제 생각에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약간 좀 오르막길로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봉천동이 워낙 이제 좀 괜찮은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8억 단위가 되는 거죠. 벽산 블루밍 3차를 보면 이제 83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대가 전세가 6억이에요. 아직도 30평대 서울에 전세 6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59제곱미터가 8.9억이에요. 20평대는 아직도 8억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30평대가 아직까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정말 그 봉천동이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생분이 요 아파트에 전세를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84제곱미터에 사신다고 하면 전세 뭐 6.7억. 근데 10년째 전세로 살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예전 전세가로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아까 연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네,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보다는 차라리 그 오피스텔과 빌라를 전부 팔아서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전세금을 빼서 신림 뉴타운에서 몬테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격 상승으로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구축 아파트에서 사는 거나 신림 뉴타운에서 빌라에서 사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신림 뉴타운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치가 이쯤 되는 거죠. 신림 뉴타운 1구역. 네, 이쪽 되는 거죠. 보면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지금 이쪽이 봉천역에서 조금 더 이쪽에 살고 있어요. 근데 신림 뉴타운이 이쪽에 있는 거죠. 이제 미림여자정법과학고등학교 이쪽에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여기서 여기니까 같은 신림동 내에서가 뭐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데 보면 지금 현재 다 이제 이 빌라들 있죠. 이런 빌라들이 지금 재건축 대상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신림동에서 계속 사는 게 편하시다라고 하면 신림 뉴타운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신림 뉴타운에서 실거주를 하시는 게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훨씬 낫습니다. 지도만 이렇게 볼게요. 자, 지도만 보면 네, 여기 보면은 신림 1구역 4,000세대가 크죠. 신림 2구역도 4,000세대 이상이 되고, 신림 3구역도 아까 우리가 봤었던 미림여고 쪽 건너편이 되는 거잖아요. 요 지역에 차라리 그 빌라를 현금을 탈탈 털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실입주를 하시는 게 투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보면,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작년에 신림선 이슈로 오르고 난 이후에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정말 가격이 많이 뛰었거든요. 이때 안 오른 집은 입지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오르는 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신림동이 굉장히 늦게 오르죠. 이 집이 오르기는 오를 거예요. 언제? 이 신림선이 진짜로 개통이 될 때쯤이면 오르기는 할 겁니다. 안 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 투자금으로 봤을 때 향후에 어떤 게 더 돈을 더 많이 볼까라고 하면 저는 신림 뉴타운을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여쭤봤었어요. 재개발 쪽 뉴타운 투자를 했다고 하길래 어디에 투자를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었던 이문 1구역에 투자를 하셨다고 해요. 이문 1구역. 그러니까 2019년 여름이면은 불과 2년 정도 된 거죠. 그때 딱 2년이 됐는데 이제 프리미엄이 4억 정도 수익이 났어요.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잘 들어간 거죠. 이제 올해 이문 1구역이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실입주를 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분이 그 아파트 지금 이 입주권 이외에도 그러니까 오피스텔인가 이것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잔챙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잘한 녀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일단 매도를 해라. 빨리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빌라와 오피 때문에 뭘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매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갭 3억 정도로 혹시 추천해 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동대문 쪽에 직장이 있는데 실입주하기 전에 이 갭 3억을 굴려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당연한 생각입니다. 현금이 이 정도로 있는데 이거를 가만 놔두면 그건 진짜 바보죠. 네, 근데 제가 이분에게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냐. 네. 일단 보면, 이문 1구역 조합원이에요. 싱글인데, 굉장히 재테크에 밝으신 거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현금이 또 3억 원이나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현금 3억 원을 지금 현재 부동산에 넣는 거는 비추해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이문 1구역이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2, 3년 내에 입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입주를 하는 시점에 이분이 실입주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이 집이 한 채라고 또 더 있다라고 하면 이때 매도 계약서, 매도 서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거를 팔겠다고 해야지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안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3억 원 가지고 덜컥 내가 이제 집을 또 다른 집을 한번 사버렸다. 그러면 이제 중도금 대출 자체가 막혀버리는 거죠.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출을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집이 한 채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비조정이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안 돼 버리니까. 제가 아직까지 이문 1구역이 분양가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분이 보니까 84제곱을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84제곱이면 당연히 9억이 넘어갑니다. 당연히 9억이 넘어가요. 중도금 대출도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입주권 상태에서 현금을 무조건 쥐고 있어야지, 이 돈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덜컹 딴 데 투자를 해버린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3억 원이란 돈이 굉장히 또 큰 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쵸? 당연히 큰 돈이죠. 근데 이 돈을 금융으로 또 굴린다고 했을 때 이 돈이 또 적은 돈은 또 이게 또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에요. 금융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 정말 부동산 투자만 했던 분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주식 1억, 해외 주식 1억, 공모주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입주 때까지 3억 원을 금융자산으로만 굴린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충분히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또 공모주 경쟁률이 엄청 세졌기 때문에 계속 이제 현금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공모주를 넣어야지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그런 공모주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섣부른 부동산 투자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뭐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는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입주권 가진 상황은 특히 입주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마음은 이해해요. 이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번 분들은 부동산이 편한 거예요.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월목 부동산과 금융을 주는 이유는 이 두 개의 어떤 투자 수단을 적절하게 병행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부동산만 한다고 내가 해왔다고 해서 부동산만 고집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부동산으로 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안전하게 금융 투자 쪽으로 또 매진을 해보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아내분께서 이제 선생님으로 계셔가지고 여기에 계신데 직장은 저기 분당 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보면 평촌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거였어요. 안성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대출을 사먹고 현재 있는 자본금 1억을 해서 근데 이제 7억 원 정도의 평촌 아파트. 근데 이제 선택상 2가 왔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플랜이죠. 이 플랜은 지금 7억 원 이내에 평촌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건데 자본금 현재 있는 1억 원과 안성 아파트 매도하면 3억이 나오고 대출금 또 3억이 나옵니다. 대출금 3억으로 해서 이게 정말 베스트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평촌에 월세를 살고 월세 100만 원에 살고 남는 돈 3억을 금융자산을 한 10년 동안 굴려볼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절대 2번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금융자산이 미니멈 5억 이상, 10억 이상 있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이렇게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비추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요. 손실을 안 보는 일은 없어요. 분명히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시장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00%는 절대 없고 항상 변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나마 안전 마지노선이 있어요.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내가 이 주식 조금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뭐 1억 정도 맡긴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있는 자본금 1억까지 다 통틀어서 그걸 자산운용소에 맡긴다? 저는 두 손 두 발 들어서 다 반대를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시에 계시는 분 같아요. 세종시에 계시는 분인데 3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열북님이세요. 그래서 일시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고 주택을 매수해왔다. 굉장히 재테크를 되게 잘 하신 거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 하나 있으면 또 하나 사고 이거를 미리 팔아서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10월부터죠. 이제 개롱, 공주 이렇게 가지고 소액 2-3천만 원짜리 갭 투자하는 거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종시에 계시니까 그 옆에 있어가지고 그때를 한번 갔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집 한 채 있으니까 투자를 안 했는데 지금 보면 반년 만에 모두 1억씩 훌쩍 상승을 했으니까 그때 살 걸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게 서미님이 지금 다주택자가 될 때 없어졌나요? 이런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근데 이 열북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제가 투자 레터를 쓰면서 직접 이제 부동산 현장을 가기 전까지는 저도 이제 집 한 채, 똘똘한 집 한 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아파트 개수를 늘릴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매주 정말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자고 나면 오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근데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이 상승세가.
그리고 가장 제가 다주택자로 들어섰던 큰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똘똘한 한 채를 최소 5년 내에는 팔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입지를 보면 4, 5년부터 여기가 완전 천지개발을 하는 동네거든요.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세 상승에 이렇게까지 호재가 있으니까 5년은 팔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 5년 동안? 그건 아니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작년 올해 들어갔다라고 하면 매도 타이밍은 내후년, 네. 빠르면 뭐 내년도 될 수 있겠지만 내후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똘똘한 한 채를 5년 후에 판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2년을 보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 2년이에요. 요즘 실거주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 전에 이걸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3년 동안은 다주택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동안 보유를 하면서 3년 이후에 팔면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들어갔던 데가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소형 아파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도 중과가 되지 않고 또 이거를 비조정 대상 같은 경우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상한이 3억 원이란 말이에요. 기준시가 3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시가 3억 원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중과도 맞지 않고, 네. 그리고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택을 좀 매수를 한 거죠. 그것도 딱 비조정에 취득세 중과되기 전까지만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열북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이 정말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정상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전자책 발행하면서 싹 다 이제 제가 다녔던 데들의 시세를 업데이트 했는데 정말 억소리가 납니다. 정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가지고 한 달에 1억씩 올랐어요. 저도 이제 그때 뭐 너무 많이 살 수는 없고 너무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았던 곳들이 있는데 당연히 후회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잡았던 집들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잡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원래는 다주택을 하지 않으려고 똘똘한 한 채만 고수를 하다가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현재 집을 언제 팔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서 있었고 세금을 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이 있었고 지금 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때 가만히 있으면 바로 벼락거지가 된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던 거죠. 뭐 지금 시점에서라도 제가 다주택이 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언제 파실 거예요? 라 가장 더 선행돼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적어도 5년 이후에 팔겠다라고 하면 이 상승장을 그냥 놓치면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